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미련 없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제 인생에 있어 결혼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 후회는 없습니다. 제 곁엔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 남편과 대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골에 사시는 저희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위태로웠던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항상 저희 집은 뒷전이었고 남편의 식구들만 챙겨왔던 행동들이 결국 화를 키우게 되었던 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 15년 동안 내가 이혼하지 않았던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들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장모님 집에 방수 처리해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왜 그걸 나 혼자 부담해야 되는 건데? 사위면 그런 것까지 내가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전부 다 부담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당신은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잖아.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부탁한 건데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사위로서 한 게 뭐가 있어? 입만 털 줄 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사위는 원래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법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거나 부탁하신 적 없으시잖아? 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야 내가 움직이지.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지. 이번 일도 엄마랑 내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어? 다른 업체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부탁하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와달라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싫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선을 그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내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공사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이나 한번 내보도록 할게. 이 정도도 내가 배려 많이 해준 거라고. 요즘 불경기라 돈도 많이 벌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한테 생활비도 겨우 주고 있다고. 남편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서운했던 적 많았지만 이번에 저에게 보여주었던 남편의 태도는 남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건설업에 일을 하고 있어서 큰 공사 한번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공사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불경기라 돈을 벌지 못한다는 남편의 거짓은 더 이상 함께 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 집에 조금의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만 받게 되었고 제가 업체를 따로 알아봐서 엄마 집에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도 더 이상 시댁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아예 시댁은 가지 않고 있었죠. 당신, 내가 장모님 집 수리 도와주지 않았다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일정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뺄 수 없었다고 설명했었잖아. 나도 너무 바빠서 당신 부모님 얼굴 뵐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 이해해줬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런 쪽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남도 아닌 가족인데 어떻게 더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랑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인데 조금의 관심조차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시부모님께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내가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남보다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우리 그만 시간 끌고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 같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꼴랑 그거 하나 안 도와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업체 불러서 잘 해결봤다며. 그럼 된 거잖아. 나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 그런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정말 없었다니까.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해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지 말고 좋게 끝내자. 다음엔 내가 잘한다니까. 당신의 그 거짓말에 속아 15년을 살아왔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혼 준비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번 주에 꼭 오라고 전화까지 주셨지만 가봤자 표정만 안 좋을 거고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관계 하루빨리 정리하자. 남편은 억울하다며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때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핑계만 늘어놓은 사람이 제가 시댁에 가지도 않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수습하려고 저한테 매달리려 하길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문 하나를 두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남편은 혼자서 시댁을 가야만 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가 전화를 하셔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터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그날 원래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시모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고 저는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주말에 집에만 박혀 있을 거냐? 오늘 가족여행 갈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내 아들한테 오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어차피 가봤자 어머님, 아버님 짐수발 들어드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두 분만 여행 즐기시는 거지. 저는 무료 봉사하러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쉬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해줬나 봐요. 저희 둘이 이혼 문제로 한바탕 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들었다. 내 얼굴 보자마자 울상인 상태로 네가 이혼 얘기 꺼냈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되겠니?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나도 너희 시애비랑 하루에도 수십 번은 얼굴 붉히면서 막말이 오고 가는데
지금까지 서로 붙어서 살고 있잖아. 너희가 아직 결혼한 지 15년밖에 안 돼서 그래. 앞으로 5년만 더 살아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각자 인생 살아가게 된다. 무늬만 부부인 거고 늙으면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붙어 사는 거라고. 그러니 너도 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애들 봐서 그냥 살아라. 그게 집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들한테 대충 들었다만 사돈댁 옥상이 낡아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었다며?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내 아들은 해결해주지 못했고 업체를 알아봐서 공사 진행했다고 난리친 거라던데.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만들 정도였던 거니? 긴 말 필요 없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후딱 튀어오도록 해라. 정말 중요한 날에 너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게 생겼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택시 타고 후딱 달려와라.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저희 엄마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그게 별게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동안 두 분 여행하실 때 뒤에서 수발만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만큼은 제 시간 가질 테니 그이랑 두 분이서 잘 다녀오도록 하세요. 그간 여행을 다닐 때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일거리들이 있으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잡일들을 시키셨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저는 시댁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안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죠. 그동안은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갔었는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시부모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는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시길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재차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래 그냥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부모님과 남편이 여행은 가지 않고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온갖 막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자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한 발 물러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저 또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빨리 튀어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시애미가 그렇게 만만하니?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서 기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왜 어머님한테 기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생활 지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건데 그게 욕까지 먹어야 될 정도인 건가요? 너희들이 싸운 건데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서 기대하고 있던 여행 계획을 다 망치는 거야? 너 때문에 가지 못한 거니? 돈으로라도 보상 받아야 되겠다. 여기 오실 시간이면 벌써 거의 다 도착하셨겠어요.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지 멀쩡한 어머님 아들이 있는데 굳이 저를 이용하셔야 되겠어요? 내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행하는 동안에도 일 시키면 그게 여행이니? 너는 어차피 회사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일 아니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주말에만 잠깐 여행 가는 거 시애미 수발 들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장 짐 챙기고 나갈 준비해라. 그러니까 좋게 설명했을 때 움직이면 좀 좋아? 결국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냐고. 당신이 이러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맨날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지.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서 나오도록 해.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야 할 거야. 도착하면 벌써 저녁 시간 될 것 같다고. 정말 대단들 하세요. 저를 꼭 부려 먹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짐 챙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최대한 빨리 서두를게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를 치다가 제가 마지못해 따라 나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짐을 챙긴 뒤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차에 제 짐을 실은 뒤에 출발을 하게 되었죠. 10분 정도 지나자 전화가 울리길래 받아보니 남편이 왜 아직도 안 내려오냐며 시부모님이 한계에 다다르셨는지 얼굴을 붉히고 계신다는 말에 저는 벌써 출발했다는 말과 함께 집에 서류 한 장 있을 테니 사인만 하면 될 거라는 말을 꺼내자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뺏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짐 챙겨서 내려오겠다더니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친다는 거 몰라? 어머님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면 바로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머리를 좀 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그 일을 선택한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건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시는 것처럼 대해주시더니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어머님은 저를 그냥 가정부 하나 드린 것처럼 막 부리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고요. 아이들 때문에 정말 꾹 참고 버텨왔었지만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집에 이혼 서류 올려두었으니 그이한테 사인해서 최대한 빨리 날짜를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기분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참에 다른 며느리 드리면 되겠네요. 시모는 저에게 분노의 비명을 지르셨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저의 돌발 행동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하지 못한 만큼 저 또한 시부모님께 잘할 필요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말만 되면 아이들은 저희 엄마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쭉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엄마는 저와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온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으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가지고 온 짐을 같이 들어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어요. 한쪽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있는 걸 보니 이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한테 서류 봉투를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혼 서류는 제가 놓고 온 그대로였고 도장은 아예 찍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니까? 노력해봤자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은 거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야. 그런데 갑자기 남으로 돌아가면 함께 살아왔던 생활 패턴들이 전부 바뀌게 되는 건데 나는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그동안 당신이 내 뒤에서 많은 걸 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걸 전부 다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잖아. 나는 그럴 자신 없으니까 이혼만큼은 물러줬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주도록 노력할게. 그렇게만 하면 우리 관계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술을 진탕 먹고 깽판을 부렸어? 일만 주야장천하며 가정을 위해 돈만 벌어오고 있었잖아. 나 같은 남자도 없다고. 그런데 당신한테는 부족한 남편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당신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 한 적 처음인 거 알지? 당신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바람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면 나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당신이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냥 받아주면 다 끝나는 거냐고. 나보다 돈 좀 더 번다고 맨날 무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리면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차갑게 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이혼하려 하니까 내가 그동안 뒤처리 해줬던 걸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이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심각하게 나오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나 봐. 어차피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당신 이번에 나 몰래 시댁의 이태리제 가구로 싹 다 바꿔줬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항상 뒤처리를 내가 해주니까 당신한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하게 되니 내 전화번호도 가구점에 적어놨었더라. 그래서 버릇이 무섭다는 거야. 15년간 항상 그래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당신 전화번호 밑에 내 전화번호를 적었고 현장에 들어갔는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집안 전체를 싹 다 바꾸기로 했었다며? 집안에 가구들 들여온 지 1년밖에 안 됐었는데 그새 또 바꾸길래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자기 집안 일이면 두 팔 걷고 나서면서 정작 우리 엄마 집 옥상에 방수 처리 공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돈 아깝다고 해주지도 않았잖아. 견적만 알아봐 주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이혼 생각 변함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줘.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키우도록 할게. 내가 벌은 돈으로 해드리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당신은 우리 집안에 가구 하나 해준 적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큰 소리야? 꼬우면 너도 이태리 가구로 싹 바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좋게 해결을 하려고 왔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원래 나는 남한테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해. 그리고 어차피 집도 허름해서 곧 무너질 것처럼 낡아 빠졌는데 굳이 여기에다 돈을 써야 돼? 그냥 허물고 다시 집을 짓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데 너는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방수 처리밖에 못 해주지? 내가 그걸 잠깐 잊고 있었네.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사는 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애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내 성격 하나도 안 닮은 애들 내가 끼고 살아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그럴 바엔 그냥 네가 키워라. 최대한 빨리 이혼해 줄 테니까 서로 정리할 거 깔끔하게 끝낸 다음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는 나랑 이혼한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좁아 터진 집에서 잘 먹고 잘들 살아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제 얼굴에 서류를 던진 다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엄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아이들은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결국 부부가 아닌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순간은 너무 허무했었어요. 그동안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15년 동안 그래도 서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세월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듯 남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또 다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꽤 괜찮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보면서 시댁집안과 남편까지 신경을 써야 했던 터라 그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와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였고 앞으로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 살고 계셨던 집이 워낙 허름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에는 공간 또한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받았던 위자료와 그리고 제가 따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합해서 대출을 조금 받아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은 만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엄마 집에 갑자기 시모가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이제 더는 볼 일 없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예, 큰일 났다. 내 아들이 그동안 건설업을 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번에 줄줄이 터져나와 여기저기에서 소송을 하고 난리도 아니다. 하필이면 엄청 큰 대형 공사권을 맡아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이 드러났지 뭐냐. 문제가 터진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내가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더는 없어서 너한테까지 찾아왔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15년간 함께온 정이 있는데 위기에 처한 내 아들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놈이 글쎄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동안 공사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로 부실 공사를 했지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하자가 터져 나왔는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됐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문제는 소송한 사람들의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15년간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했으니 얼마나 많은 업체가 피해를 받겠니? 네가 이번에 우리를 좀 도와준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그이가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 가족이 살 전원주택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라고? 그건 내 아들이 너한테 위자료로 준 돈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럼 그거라도 돌려주면 안 되는 거니? 이러다 내 아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면 어쩌니? 그건 그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저는 제 아이들과 저희 엄마를 부양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함부로 돈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몬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제 앞에서 발광을 했지만 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나오자 결국 시몬은 오열을 하며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을 도와주겠다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렇게 시몬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게 되셨어요. 그 사람이 15년간 건설 현장 및 의뢰받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을 했던 품질과 다른 제품으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겨먹고 있었는지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된다고 남편의 부실 공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현재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15년간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창피할 뿐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두 눈으로 봤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걷어들였으니 어쩌겠어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돈이 많다고 자기 집안에만 펑펑 쓰고 다니던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낸 꼴이 되었네요.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엄마와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말에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이 익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길래 확인을 해보니 저와 연관이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전부 다 떠오르기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때의 일이 벌써 5년이나 흘러버렸지만 좋은 기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되었고 저에게 전쟁을 선포한 형님은 마주치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시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형님의 태도는 잘못되었는데 나무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입을 열어 형님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형님, 솔직히 지금 상황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결을 해요?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동서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따로 할 일이 있다는 거 몰라? 이런 건 이제 막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명절 때마다 주방에서 보냈는데.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이 같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무조건 제 앞에 던져주기만 하시니까 서운해서 그런 거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동생처럼 잘 대해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일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는 시댁에 올 때마다 노동만 하고 있는걸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린 뒤 곧장 주방에 들어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건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고요. 형님이랑 어머님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었지. 매일 얼굴만 보면 눈치 보고 제대로 말도 붙일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형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애초부터 동서가 인사하러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런 거 왜 있잖아. 보면 볼수록 계속 싫어지고 밉살스러운 사람들. 동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한 사람인 거지. 얼굴만 봐도 하루 일과를 망칠 정도로 정말 마음에 안 든다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동서가 나한테 하는 행동 봐봐. 내 눈은 틀리지 않았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조금 했다고 불만 가져서는 입은 남산만하게 나와서 나한테 지금 온갖 인상은 다 쓰고 있잖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가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은 뒤집어져 버렸어요. 분명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모두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저를 보며 웃어주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제가 받는 대우는 마당에 풀어놓은 개만도 못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불만들이 형님과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마당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시모가 저희가 다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시면서 기분 좋은 날 서로 조심하지 않는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새아가니가 잘 좀 했어야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식구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입이 대빨 나와. 첫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알아서 다 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어머님, 알려주는 거랑 무시하는 건 엄연히 다른 거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만 지시하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당연히 형님은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되는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점점 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제가 안 답답하겠어요? 이래서 요즘 것들이 버릇이 없다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바가지가 머리 위로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을 거다. 네가 우리 집안의 제일 막내이면 군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시키는 것만 하다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첫째한테 불만 섞인 말을 꺼낸다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라. 알겠니?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어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중간 위치에서 완급 조절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모는 무조건 형님의 편만 들어주셨어요. 친구들은 시댁에 가면 살쪄서 돌아온다는데 저는 되려 살이 빠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땀 흘리며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운했었고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주방에서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려 음식 준비를 하기가 힘들어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는데 그걸 본 형님의 큰 아들이 거실로 달려가 큰 소리로 제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렸고 시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왔네요. 당신 지금 울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진정하고 나한테 말을 좀 해봐. 음식이 잘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있기라도 해? 어머님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아버지랑 나갔다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만 울고 얘기해봐.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혼자서 주방일 해서 그런 거야? 나한테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네가 왜 주방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당장 나와라.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질질 짜고 있어?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제 자신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던 건데, 그걸 형님의 큰 아들이 구경거리 난 것처럼 얘기해서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모와 형님은 인상을 쓰며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고 저를 방으로 데려왔네요. 그리곤 묵묵히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조용하게 말을 꺼냈고, 듣고 있던 저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아직 우리 집안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다들 좋으신 분들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좋으신 분들이라고? 그건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얘기지. 어머님이랑 형님은 나를 그냥 일하는 파출부 정도로만 생각하신다고. 그건 오해야.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대화 나눌 때 당신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 그만큼 당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상상했던 그런 생활과 대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치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유독 당신만 지금 예민한 거 알지?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들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 시모와 형님을 두둔하면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까지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첫 명절은 정말 최악이었고, 여우같이 행동하는 형님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 떨어질 정도로 쉽게 느껴졌던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흘려 들었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동료들에게도 명절날 어떤 식으로 보냈냐고 물어보면 축제인 것 마냥 모두 둘러앉아 함께 음식 만들고 즐겁게 보냈다며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제가 겪은 상황을 풀어놓자 모두들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놀랍다면서 경악을 하고 있었네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잘못되지 않았고 시댁집안과 형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더 이상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모와 형님이 저에게 평소처럼 대해주셨다면
이 결혼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와 다르게 180도 바뀌어버린 모습들에서 알 수 있었던 건 남편이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받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점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었던 건 때 되면 모이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었고 남편은 껌딱지처럼 시모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애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오면서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 전혀 알지 못했던 행동들이 튀어나올 때면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곧 깨질지도 모를 얇은 유리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을 힘들게 유지해오고 있던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부모님께서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모두를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서 남편이 보험 처리를 하느라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형님네와 시부모님께서 먼저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마당에서 아주버님이 고개를 굽고 계시길래 남편이 일손을 거들었고 저도 상위에 부족한 음식들을 다시 채워둔 뒤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형님의 큰 아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희가 늦게 도착해서 눈치가 보이는 상황 속에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려 했는데 평소에는 저와 말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아이가 계속 반말로 말을 붙이길래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용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른들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좋게 설명을 해준 순간 형님 큰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에게 달려가더니 제가 혼을 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얘가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콕 집어서 애를 혼내야 되겠어? 동서가 어른이면 좋게 설명을 해주던지 타이르면 될걸.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어야 돼? 내가 한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젠 우리 가족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러는 동서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한 적이라도 있어? 말만 하면 불만이 한가득이면서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저 동서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 댁에 편하게 와서 쉬다가 가려 했는데 이게 뭐예요? 동서가 오자마자 분위기 전부 다 망쳤잖아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아들이 잘못했나요? 지금 여기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마당에 있는 개만도 못한 것이 어디서 장손을 가르치려 들어? 제가 혼을 냈겠어요? 그냥 어른들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좋게 얘기한 것밖에는 없다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듣기 싫다며 갑자기 제 얼굴에 뺨을 내리쳤고 제가 왜 시모에게 뺨을 맞아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하면서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죠. 제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참고 지내고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상황 속에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남편은 뺨을 내리친 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기세 등등해져서는 지금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더욱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시부와 아주버님은 자리에 앉아 술잔을 부딪히며 불구경하듯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 못했었는데 집안 전체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았네요.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당신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니 죄송하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른한테 반말을 계속하길래 좋게 얘기한 것밖엔 없는데 그게 뺨을 맞을 만큼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이 잘했다고 편들어주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그걸 지금 우리한테 잘못을 돌리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모두들 좋으신 분이라고.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회사 사람들한테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당장 그 집안에서 뛰쳐나오라고 하더라.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잘못했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었겠지. 그런데 다들 아니라잖아.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왜 내 탓으로 돌리는 건데?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인연 마무리해. 네가 뭔데 내 아들과의 인연을 결정짓는 건데? 이혼이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버릇없이 행동했으니 당연히 시애미가 혼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니? 제발 네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거라. 저러니 이쁨을 받지 못하는 거지. 어머님, 제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분명 집안에 불화를 일으킬 것 같다고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제 팔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대문을 나서면서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2번 다시 시댁 집안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오래 끌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삶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고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며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려고 건물 밖을 나오는 순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한 마당에 왜 저한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제 갈 길 가려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은 남편 때문에 당황스러워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는데 제 앞에 시모가 나타나 제 양손을 잡더니 그동안 몰라봤다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했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한 번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계속해서 애원을 하시길래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일단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 왜 저희 회사 앞에까지 찾아오셨는지 여쭤보게 되었네요. 내가 그동안 너를 몰라봤다. 그 뱀 같은 첫째한테 우리가 전부 속아 넘어간 거였어. 중간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이간질 시키려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던 건 용서해다오. 지금 내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둘이 이혼하겠다고 난리도 아니다. 글쎄, 몰래 바람 피우다가 걸린 거 있지? 그동안 내 큰아들 몰래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더라고. 큰며느리 걔는 용서받을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 하지만 너는 다른 상황이었잖아.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몰라봤었다. 지나간 일은 전부 잊어버리고 내 아들과 다시 새 출발하면 안 되겠니?
그래, 우리 엄마 말처럼 그때 잠깐 삐걱거린 것 뿐이지 좋았던 적도 많았잖아. 이혼을 냈어도 다시 재결합하면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형님의 빈 공간을 저보고 채우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다시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 몸종으로 살라는 말 아닌가요? 절대 힘든 일 같은 거 시키지 않을 테니까 내 아들과 다시 시작만 해줘. 너 아니면 우리 아들이 누구랑 새 출발을 하겠니? 형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게 아주버님께 들켰는지 이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저에게 달려오신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모 혼자 명절 때나 행사 때 집안일 하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저와는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집안들인지 충분히 겪어왔는데 또다시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다시 회사 앞까지 찾아오지 말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 이후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네요. 정말 웃겼었죠. 한 가족이었을 때는 함부로 대했으면서 막상 제가 떠나고 공백이 생기게 되니 아쉬워서 찾아왔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정작 본인은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참 좁은 게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오열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낯이 익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된 이유는 직원 한 분이 건강상 문제가 생겨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확인을 해보니 시댁 식구들이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급하게 거친 숨을 내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귀만 기울이며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을 한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댁 집안의 장손이 영정사진에 걸려 있었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형님이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거였네요.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셔서 소식을 늦게 접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며 눈물을 보였던 형님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힘겹게 비틀거리며 걸어가길래 그 뒤를 밟았고 경악할 만한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떨리는 손으로 형님의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데려오겠다고 했었잖아. 엄마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은 애 아빠인데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 어떻게 장례식장을 안 올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어차피 그 사람이랑 이혼했고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관계 저 집안이 전부 다 알고 있잖아. 빨리 서둘러서 장례식장으로 튀어와. 안 그럼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형님의 큰 장소는 시댁 집안의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시댁 집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형님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네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형님이 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한 끝까지 모르게 되는 사실이라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만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 장례식에 화환을 하나 보냈고 제 이름과 직함을 작성한 뒤에 다른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화환을 받게 된 시댁 집안은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형님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시모는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제가 꾸민 일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던 형님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 앞에 나타나 화장실에서 녹음해 두었던 내용을 재생시켰고 시댁 집안 사람들은 전부 넋이 나간 상태로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화환 속에 찍혀있는 제 이름과 직함을 보곤 저에게 다가와 장례식장에서 저와 다시 만나주지 않겠냐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생각하고 있다며 분명 사원이었는데 언제 과장까지 달게 된 거냐고 저를 다시 보게 되었다면서 장례식장에서 재결합하자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잠시 뒤 저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장례식장에서 나가버리는 돌발 행동을 하셨어요. 자기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의 장례식까지 해줄 수 없지 않냐며 형님에게 알아서 하라며 모두들 떠나셨고 형님은 가진 게 없으셨는지 저에게 갑자기 손을 벌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바람 피우던 남자와 함께 살았지만 돈을 물 쓰듯이 쓰던 남자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하지만 제가 형님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좋은 사이도 아니었고 불과 몇 분까지만 해도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를 갈았기 때문에 형님의 본성을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한 저는 등을 돌려 장례식장을 나오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형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휴게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떠나고 어찌어찌 돈을 빌려 해결은 했지만 바람 피우던 남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름으로 사채까지 썼다며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다시 한번 찾아왔다고 과거의 잘못에 용서를 빌면서 돈을 빌려달라며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딱해 보이긴 했지만 형님이 선택한 길을 제가 해결해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람 앞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그동안 저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줬다면 동정이라도 생겼을 텐데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는 시부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번 장례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남편도 지금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부의 건강이 몇 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비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 가족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자식된 도리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시부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고 살 정도로 돈벌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부가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부의 건강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지. 언제까지 병원 신세 지면서 자식들 등에 빨대 꽂고 지내실 건데요. 아버지가 가진 거라도 많으시면 저희가 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매달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납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저희가 괜히 이러겠어요.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애들은 점점 커가고 학원비는 날로 비싸지는데 아버님 병원비까지 충당하려니 이러다 저희까지 병원 신세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빠, 그냥 퇴원하면 안 돼? 병원에 입원하면 뭐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퇴원하면 더 아플 것 같아?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니까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는 거라고. 돌아가면서 병원비 납부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야? 다들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컸나 봐?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우리들 키운 건 생각 안 해?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병원비 나가는 게 싫으면 2번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 그냥 인연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 해결되는 건데 서로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누워 계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드려야겠어?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2번 다시 오지 않으면 되겠네. 다들 속으로 똑같은 생각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차라리 그냥 얼굴 안 보는 게 좋겠다. 너는 막내라고 제일 예쁨 많이 받았으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겠지. 우리는 거의 찬밥 신세였거든. 너랑 내가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기는 하냐? 어디서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가 맨날 막내만 감싸고 도니까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대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편들어줄 막내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시부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 시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자식들은 입만 벌리며 받아먹기만 했었는데 정작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자식들은 등을 돌려 버리더군요. 병원비 내주는 것조차 싫어서 자식들 모두 더 이상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시부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셨는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퇴원 수속을 밟아둔 상태셨죠. 남편은 시부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치료받는 걸 권해드렸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듯 결국 병원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집으로 돌아오신 시부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시지 못하셨어요. 몇 달의 시간 동안 남편과 시부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시부는 그렇게 자꾸 하셨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자 그제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도 최대한 알고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장례식에 오게끔 만들어. 이럴 때 인맥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렇잖아도 벌써 연락 한 번씩 다 돌렸어. 퇴근하고 저녁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돈이나 잘 챙겨. 형,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버지 이름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거야? 형은 지금의 상황에 돈밖에 안 보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일찍 작고하셨는지 잊었어? 우리가 서로 뭉쳐서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다고. 너 원래부터 말이 많았냐?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 아버지한테 쏟아 부어서 완치된다는 보장이 있었어? 시간만 늘려줄 뿐 완치는 힘들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거기에다가 왜 쓸데없이 돈을 퍼붓냐고. 조금 더 숨이 붙어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 봐봐. 그동안 병원비로 생돈 날아가고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진통제나 드시면서 시간 보내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 거다.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지불했던 병원비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부르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장례식장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마냥 전화기를 붙들고 한 명이라도 장례식장에 오게 하기 위해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자 시숙과 신우들은 부의금함에 모두 모여 서로 중간 결산이라도 하는 듯 돈봉투를 꺼내서 서로 자기 거라며 소리 높여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각자 부른 지인들 것만 챙기도록 해.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들어온 건 나중에 따로 계산하도록 하자고. 이 중에 내가 부른 지인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봉투에 이름 쓰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확인 좀 해볼게. 뭘 확인을 해? 그렇게 따지면 내 사람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일단 봉투에 적혀있는 각자 관련 있는 사람들 것만 챙겨. 나중에 빠진 건 명부 확인해보면 되니까 일단 확실한 것부터 가져가도록 해. 이번에 내가 좀 놀란 건 아버지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계셨나 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다니까. 저기 쌓여있는 부의금 전부 아버지 지인분들이 놓고 가신 거잖아. 일단 내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 건 내가 관리하도록 할게. 다들 불만 없지? 태호 너 이름으로 온 것도 있는데 지금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챙겨갈 거냐? 장례가 끝날 때 서로 챙겨가려다 보면 정신없으니까 네 것도 미리 확인해보고 가져가. 형은 지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집안을 뭘로 생각하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라고. 다들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나 봐. 태호 너 지금 형이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어디서 지금 형한테 대들고 있어? 적당히 대들어야지. 너만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퍼? 너희들이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 모양이야? 오빠는 왜 항상 우리 탓을 하는 거야? 오빠도 잘난 거 하나 없잖아. 집안의 장남이 그동안 뭘 했는데?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나 빨아가려 했으면서 꼴에 장난 노릇은 하고 싶은가 봐. 우리도 그동안 말을 안 한 거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 줄 알아? 태우 너 누나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까부터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너한테 화를 내야 되겠니? 한 번만 더 큰 소리 나게 하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빠가 왜 아빠 이름으로 부의금 넣은 걸 따로 보관한다는 거야? 오빠 혼자 장례 비용 전부 다 지불할 거 아니잖아. 일단 나머지는 부의금함에 다시 넣어놔. 혹시 알아? 오빠가 우리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입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니까
각자 지인들 것만 챙기는 걸로 하자고.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장례 첫날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에 가까웠었어요. 세상 떠난 시부를 이용해 각자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었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지인이 넣고 간 부의금을 따로 챙긴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안의 장남인 큰 시숙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세상 떠난 시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건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은 장례가 끝이 나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지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 둘째 날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기 사람들의 부의금을 따로 가방에 챙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어요.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금액을 부의금에 넣을 사람이 너희들 지인 중에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 오늘 내 지인 중 한 명이 아버지 돌아가신 걸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참 동안 나랑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안이 워낙 부유한 것도 있는데 돈의 씀씀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부의금도 돈 크게 8천만 원을 넣어준 게 확실하다고. 너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어디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럼 이 8천만 원이 오빠 거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고? 방금 한 말도 그냥 추측에 불과하잖아. 확실하다면 왜 그분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그분이 부의금으로 8천만 원을 넣었다고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 보면 몰라. 혼자서 8천만 원을 꿀꺽 하겠다는 거잖아. 이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형은 항상 욕심이 많았고 집안의 제일 큰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들한테 좋은 건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려 했잖아. 동생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 우리 집안의 큰오빠나 돼가지고는 지금까지 혼자서 배불려 왔으면 이제는 동생들한테 나눠줄 생각도 좀 하라고. 돈 봉투에 누구 사람인지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건 무조건 나누는 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법일 것 같네.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자고. 누구 하나 더 가지겠다고 하면 끝도 없이 싸울 텐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 돈 때문에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갈 때까지 가자는 건 아니겠지? 막내야, 너 이리 와봐라. 너는 8천만 원을 부의금으로 넣은 이 큰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까지 끼어들어서 나눠 가져간다고 할까봐 신경 쓰이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견 언제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었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항상 강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동생들 생각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더 가식 같고 형이 어떻게 하면 혼자 8천만 원을 가질지 머리 굴리는 것 같거든. 큰 아주버님은 부의금으로 들어온 8천만 원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온 걸 욕심내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함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감정들까지 터지게 되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의금 때문에 시부 영정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해 뜯어 말렸지만 이미 서로 얼굴에 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나고 말았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고 술까지 먹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시댁 식구들 눈에는 8천만 원을 혼자 가지겠다는 집착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의견은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면 돈 문제는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조금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장례식장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진행이 된 적도 처음이었지만 문제는 부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 누군가 한 명은 큰 문제를 일으킬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조금 잠잠하다 싶던 순간 큰 시숙손에 그동안 챙겼던 부의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시숙은 2번 다시 서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아직 장례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큰 시숙을 붙잡아 손에 들려있던 8천만 원을 빼앗으려고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던 도중 갑자기 둘째 신우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전광판을 가리켰고 몸싸움을 벌이던 시댁 식구들이 전광판을 바라본 순간 등록되어 있는 이름 하나를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빈소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몇십 년 동안 모습을 감추고 계셨던 시어머니셨네요. 한심한 놈들. 너희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걸 제일 후회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위해주고 잘 지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8천만 원을 사람을 시켜서 부의금으로 넣게 지시했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보겠다고 헐뜯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으면서 너희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니? 어머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그럼 이 8천만 원이 어머니가 부의금에 넣으신 거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왜 이제야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고요? 내가 내 첫 남편 얼굴 보러 온 건데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니? 그리고 너희들 앞에만 나타나지 않은 거지. 태호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몇 달 전에도 얼굴 한번 본 적 있다. 너희들 하는 꼴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안 올 수가 없었다. 비록 너희 아빠랑 안 좋게 이혼을 했지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건 나도 아는 사실인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키워주는 애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병원비 아까워서 너희 아빠한테 등을 돌려? 그것도 모자라 장례식장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가 돈놀이하는 노름판도 아닌데 서로 부의금 얼마 들어왔는지 계산하면서 네 거 내 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8천만 원 부의금 넣은 거고 예상했던 대로 가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한심한 놈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에게 모든 걸 자세하게 들은 건 아니었지만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를 놔두고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충격적인 상황을 오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부가 딱 한 번 실수로 눈을 돌렸을 때 집 앞에 갓 태어난 신생아 아이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그 아이를 걷어들여 키워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었고 오랜 세월 시부모의 갈등은 결국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비록 시부의 실수로 남편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친엄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시모는 단 한 번도 친자식으로 생각 안 했던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인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댔었죠. 그런데 시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하나같이 서로 헐뜯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슬픈 표정으로 시숙들과 신우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큰 시숙손에 지어져 있던 8천만 원 돈봉투를 뺏어들더니 거기에다 남편의 이름을 적은 뒤 남편의 손에 건네주셨죠.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며 우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내가 가진 재산을 너희들 위해 사용하려 했다.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은 건데 집안인 장남인 너는 막내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니? 이 8천만 원은 막내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친자식인 저희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대오제는 배다른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고 이런 삶이 너무 싫었다고요. 어머니는 저희랑 한 번이라도 연락하려 했어요. 친자식인 저희보다 배다른 막내한테만 더 많은 신경을 쓰셨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고 자라왔는데 정상적이길 바라시는 게 문제인 거죠. 막내한테 건네주신 8천만 원은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어떻게 친자식은 찬밥 신세이고 배다른 자식을 더 아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화가 안 나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냐고요? 그 8천만 원 당장 내놓으시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재산도 저희한테 전부 나눠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머니 장례식장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시숙과 신우들은 시모를 상당히 증오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남편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시숙과 신우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서로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인 시숙과 신우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자식들을 내쳤고 남편과 함께 시부의 장례를 치러야만 하셨죠. 시모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시부의 장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8천만 원의 부의금을 시모에게 다시 돌려드리려 했지만 시모는 부의금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부모 잘못이라며 괴로워하셨어요. 시모도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큰 시숙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시모가 남편에게 준 8천만 원을 혼자 가질 생각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더 큰 불화를 막는다고 시댁 식구들의 계좌번호 전부를 남편에게 보내주었죠.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시숙의 행동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형, 지금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8천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 형도 그렇고 누나들도 제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어. 나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하셨잖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엄마 앞에서 형이 뭐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렸잖아. 그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서 형이랑 누나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엄마 췌장암 말기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돼서 후회할 거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자기 낳아준 부모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동안 살면서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라고.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모가 모습을 드러냈던 건 안타깝게도 시부애들을 밟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십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시모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댁 식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로 좋게 해결해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행복한 날들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